우리 발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캐주얼하게.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전영평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도 한 2년 정도 초빙 교수도 와서 행정대학원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남의 집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금연섭 소장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실제 또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거 다 해주신 우리 고길공 교수님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발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책지식센터 포럼 저도 여러 번 와봤지만 그 주민자치에 대한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라든가 뭐 분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여기서 있었겠지만 주민자치라는 것을 왜 오늘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속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이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는데, 지방분권이 주로 관공서 간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 관공서 간의 분권이 되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그런 주민자치 구조는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반쪽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어떤 자치상에서 결여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홀로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우리 오늘 발표하시는 전상직 회장님께서는 기업체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면서 자기의 사재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주민자치 중앙회라는 것도 만들고 주민자치학회도 만들으셨는데, 학자가 본질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학회나 이런 건 안 알려졌지만 그 그늘 속에서 또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미나를 주민자치에 대해서 50번을 넘게 했어요. 50번을 일주일에 2번씩 해서 50번을 했는데, 저도 거기서 참여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자치에 대한 지론과 이런 것이 맞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주민자치 중앙회가 주민자치 옹호 집단으로서 이 NGO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뜻깊게 서울대학교의 배려로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의제가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주민자치와 연관시켜서 쓴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많이 봤었지만 주민자치에 연결된 생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민자치와 사회복지도 있고 뭐 동네경제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시는데도 새로운 의제로서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전상직 주민자치 중앙회 회장이시고 주민자치 학회 또 회장하시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의 행정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은 전상직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여기도 국가정책 최고과정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과대학 경영대학원에서도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 하신 서울대학원에 친숙하신 아주 호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길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경화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화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역사학과 교수님이 왜 여기에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경화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기원, 향약이라는 향계, 향촌사회 이런 거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셔서 전상직 회장님과 같이 역사적인 통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자치의 어떤 역사라든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마을에서 자치가 되는 마을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뜨문뜨문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와 어떤 여러 가지 경험 답사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문화 주민자치라는 게 다문화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제도 행정대학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석 교수님은 안양대학교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시고 특별히 고길공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왔는데 하여튼 뭐 논문도 잘 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신진학자 우수상, 학예대 우수 논문상, 정책학회 학술상 우수 논문상 이런 거를 받으신 아주 재원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안다고 그래요. 학부 다니는데 더 반갑네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발표하시는 전상직 회장님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사이 해주시고 토론은 한 5분에서 7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또 이렇게 질문 있으면 받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12시 55분 사이 정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대로 마이크 나가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에 관해서 약 한 30분 동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경남도 의회에서 이제 발제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우리 속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나라는 사공이 하나라서 결국은 군주제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식민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드렸던 느낌은 조선은 프렌과 두를 아마 부분을 잘 해내지 못했던 프로세스 자체를 분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리학의 영향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변 작가 3년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 집을 지으면 3년 가도 못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설명은 제치고 그냥 말씀드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집에 살아보고 불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못 짓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받아들여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집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발상의 전환을 오늘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주민자치 함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 내용은 주민자치위원부터 국무총리까지 똑같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슬픕니다. 총리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좀 더 정책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설명할 때도 똑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민자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요.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이제 관료들이 하면 관료 행정이고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고 주민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이제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한 일 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있고 시장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있고 시민단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차원의 마을 차원의 생활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접근부터가 상당히 복잡하고 데피니션이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한 이제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아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1863년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1963년 케네디는 이 하나 더 나아가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이제 물으라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저는 자치에서 출발해서 자치로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여기서 of the people은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by the elite, for the 출세, 뭐 이쪽으로 한번 세게 보면 아마 제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이제 국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이 아닌 마을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of the people, 이제 주민의 마을의 생활 관계를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 그러니까 마을 민주제가 주민자치입니다. 이 마을 민주제가 어렵다는 분도 있고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해만 없으면 가장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그냥 단순하게만 세게 보면 주민자치 두 단어 놓고 보면 주민은 누가 한다는 문제고요. 자치는 어떻게 한다는 문제인데 이 사이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이 네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학문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법령으로도 정립이 안 돼 있고 이제 어떤 정책 지식으로도 정립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아주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주민자치, 제가 이제 1999년도 주민자치를 처음에 접할 때 모든 이제 제일 처음 주민자치를 소개했던 학자들이 일본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위스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조상들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한국 이제 실록을 찾아보니까 주민자치에 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특히 논평해 주시는 박경하 교수님께서 이 주민자치 연구를 정말 평생을 거쳐서 이제 해 주셨고요. 근데 이때 보면 이제 수령하고 제지사족 간에 분권을 하는데 이제 말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분권이 됐습니다. 분권이 됐는데 단지 선비와 상민들 간에는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축적돼 가지고 1895년에는 우리나라 주민자치법이 최초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일제가 말살했습니다만은 이제 조선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양반끼리 하는 거는 성공합니다. 근데 양반과 두 번째 칸에 상민을 합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 수령과 양반과 상민을 다 합해 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제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 있는 거는 상민들끼리만 했을 때는 촌계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조직으로 운영됐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1895년에는 그 이제 소향회, 중향회, 대향회라는 주민자치회 법이 생깁니다. 그 소향회는 리에 생기는데 매호 대표 1인이 나와서 이 대표가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도 선출하고 회칙도 만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때 민주화된 이야기를 벌써 128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발표했는 것들이 이제 일제가 다 말살시켜 가지고요. 지금도 아직도 일제 행정체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자치로 했던 통리, 읍면동 정도 계층을 아직은 공무원들이 일제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는데 시도 시군구는 간접 민주제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원을 선출합니다. 직접 민주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는 직접 민주제도 간접 민주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노터치, 언터처블 이제 계층으로 읍면동 통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민주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구역을 내 마을로 승인하고요.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승인하고 주민들이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면 반드시 이 마을은 공동체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구역을 마을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이게 분권인데 이 분권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에는 세 개 주체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과 주민자치회와 이제 뭐 자치단체든 정부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요. 그 조건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를 하게 되고 그럼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제도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다는 얘기를 요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성립 원리는 여기 마을성, 주민성, 연대성, 보조성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 주체 문제에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도 간섭을 못하고 정치도 통제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는 행정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지금도 현저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가 되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비행정 조직이라 해야 됩니다. 행정 조직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비정치 조직이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일부 사람끼리만 하는 특수 집단이 아니라 보편 집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도 이거를 잘 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게 이게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민자치회의 사회적 속성을 말씀드리면 자, 주민들이 먼저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회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제도에는 주민들에게도 이런 권리가 없고 자치회도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왜 없어졌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자,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회칙 제정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법권이라고 그랬더니만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국가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마을 회칙 만드는 건 입법권은 맞습니다만은 국가 도전 입법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치회장 선출권, 그다음 자치회비 재정을 만들어서 간섭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주민이 없으니까 회칙 제정을 못하니까 시군구 조례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 회장 선출권이 없으니까 공개 추첨한다, 뭐 동장이 위촉한다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이 회장 선출권 다 박탈해버리고요. 그 다음 재정권도 주민들이 회비를 안 내니까 정부에 종속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말 하나 뺨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자치의 근본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행안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행안부가 표준조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행안부에 가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해서 주민으로 구성되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당이 위촉한다 그러면, 주민으로 구성되는 이란 전제하에 조례로 정하는 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할 수도 있고, 단체장이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위촉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으로써 뭐라 그럴까,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저력을 주민도 빼고 주민도 제쳐놓고 위원도 무력화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이럴까라는 이야기는 정말 여러 장관님들하고 여러 총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주민들 믿으셔도 됩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잘 안 믿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하게 되는 데는 이익동기, 권력동기, 명예동기 세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이 동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동기 부여해 주는 것에 정부는 매우 인색하다는, 제도화 되지도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직업적인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의 직업이 있고 본인이 생활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읍면동은 너무 큽니다. 뭐 제일 큰 데는 인구가 10몇만도 있고, 제일 적은 데는 물론 8천 명 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는 또 면적이 넓어서 한번 돌아다니려면 면 같은 데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을 보면 인구는 너무 많고 면적은 너무 넓고 또 기관이 읍면동장이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어떤 인구 규모도 면적 규모도 아니고, 또 권한으로 봐서도 기능으로 봐서도 이제 자치할 수 있는 이제 구역이 아닙니다. 계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랬습니다. 외정시대 때는 읍면동이 통치기구입니다. 근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기구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치단체입니다. 스위스형입니다. 프랑스형입니다. 독일형입니다. 게마인데나 호민같이 이렇게 해서 이 자치단체가 돼서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선하고 의회 뽑고 직접 민주제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두고 주민자치회만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읍면동에는 규모상 주민자치가 불가하니까, 그렇지만 읍면동이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했으면 좋겠고, 통리는 규모가 적정한 규모니까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협치형 주민자치회와 자치형 주민자치회 이중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의원님들도 고개를 갸우뚱 사인하시면서도 갸우뚱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장은
행정복지센터장하고 읍면동회 만들어서 읍면동회장 선출하고 이제 통리회 만들어서 통리회 회장 선출해서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마을에는 능력 있는 주민 많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회사 다녔던 분들, 공무원 하셨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주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잘 되는 방법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장애가 너무 큽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민들한테 일을 하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자, 읍면동장이 요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면 꼭 행정 서비스형 사업을 요청합니다. 시민운동가들이 지도를 하면 꼭 시민운동형 사업을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하면 행정과는 운동과는 다른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형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이제 선정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 뭔가 왜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맞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맞는 게 필요 조건인데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한테 사업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사업에 위원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은 사업에다가 직원을 맞춥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교육도 시키고 더 부족하면 해외 연수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함량과 이제 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둘 다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사업 능력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능력이 낮을 때 사업 난이도 높은 것을 하라는 게 이게 후진국형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억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군이면 봐주고 적군이면 봐주지 않고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족한 능력 문제를 능력자가 권력화하느냐, 능력자가 이익화하느냐, 능력자가 신분화하느냐는 문제가 꼭 나오는데 거기서 이 사업이라는 문제가 이제 역량이 안 맞을 때 나오는 정치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 임무는 그 국가가 할 때는 이제 국가 보조를 하면 됩니다만은 사회에 있을 때는 맨 밑에 그 사회적 자본 형성, 소셜 캐피탈, 이제 사회 서비스 공급, 소셜 서비스, 이제 주민 목소리 대변, 애드보커시 이렇게 제가 세 개로 했는데 옛날에 이 사회 서비스 공급은 어떤 것이랬냐면요. 관혼상제를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절기마다 뭐 망종에는 무슨 일을 한다. 뭐 이파 때는 무슨 일을 한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갖고 하는 그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고 스스로 공급 주체가 되기도 하고 수혜 주체가 되기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미완의 지대로 남아있다. 근데 현대 할 일도 많습니다. 언제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 방법은 이제 분권과 자치 있을 때 이제 선진국에서는 분권도 해주고 자치를 하라 그럽니다. 조선은 분권하지 않았는데 자치가 됐는 거는 방치 상태입니다. 가만 놔둬버렸습니다. 그냥 뭐 세금 걷어가고 병력 징수만 하면 뭐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놔둔 사각지대에서도 자치가 싹이 터서 그것이 오늘 참 아름다운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둘 다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행정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계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시군구는 주민자치회가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 역할도 하고 시군구 역할도 하고 혼자 다 해버리니까 주민자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욕은 주민자치가 다 먹습니다. 자, 주민자치 사업 방향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주어서
사람과 일이 만들어지도록 한 방법이 있고 일을 좋은 걸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새마을 운동은 사업 선차성 방법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차성으로 하면서 예산도 지원하고 사람도 양성하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놀이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놀이가 이게 옛날 같으면 저희 세대 같으면 제가 73학번입니다. 이제 저희 세대 같으면 노는 거는 죄악이랬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나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논다는 것보다 더 민주적인 게 없고 논다는 것보다가 더 생산적인 게 없다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연세대에서 경영학 할 때는 이 주제로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는 언제든지 중요하니까 배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주민자치가 이제 왜곡됐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표준조례 제21조 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설치 주도, 교육 주도, 운영 주도를 다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했는데 이게 시민단체 위탁이 됐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위탁이 돼서 서울은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시 차원에서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한테 위탁이 돼서 한 10년간 1조 정도 예산을 썼고요. 자치구에서는 이제 마자센터라 그럽니다, 보통. 마자센터에 위탁을 해서 여기도 그냥 상당한 돈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 동해는 자치지원관이 나와서 그 한 7급 공무원 정도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나와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주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걷어졌고요. 그때 했던 것 중에 제가 격렬하게 저항을 박원순 시장한테 저항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는 주민자치 강탈해 가는 거다. 이제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주민 설명회조차도 시민단체가 합니다. 주민들이 못해요. 주민자치 위원 모집도 주민들이 못하고 시민단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도 시민단체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주민 주권을 거의 완벽하게 뺏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차원 역량과 집단 차원 역량과 정책 차원 역량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73년에 가톨릭 대학 신학과 입학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셔서 이야기는 개인이 참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마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합 차원에서 이제 정말 훌륭한 단체가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아마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제 방향이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봐도 개인 차원의 주민들 역량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집단 차원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기업들은 기업이라는 조직으로 마음 놓고 발휘할 수 있게 해서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을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려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딱 하나의 주민자치회밖에 안 뒀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농촌 틀리고 어촌 틀리고 산촌 틀리고 소도시 틀리고 중소도시 틀리고 대도시 틀리고 그다음 아파트 있는데 또 틀리고 아파트는 주민자치로 할 일이 없습니다. 조경, 전기, 도로 모든 경비 청소들이 경비원들 자기네 알아서 다 하고 주민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잠만 자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를 해야 될 일은 상당히 사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농어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일인데 이거 행안부는 똑같은 걸로 보고 똑같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12가지 정도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주민자치에 현재 있는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주민자치 학 과목을 개설하면 이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론을 만들고 살을 붙이고 연구도 해서 넣고 해서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제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서슴없이 또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참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서 한국의 마을이 그 마을에서 자라서 그 마을에서 노인이 됐을 때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전님이 13학번이면 나이도 좀 지긋하실 텐데 발표를 그냥 아주 칼같이 잘 끝내주셔가지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전상직 회장님이 저도 처음에는 기업하시는 분이 뭐 주민자치냐, 어?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고 우리 행정학자들이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시니까 이제 총망라적으로 이렇게 쫙 깨고 계시죠. 근데 강론도 다 계시고 쓰신 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회적 이슈와 이해관계 권력적 동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왜 주민자치에 꽂히셨는가 그건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람마다 그런 관심사가 있으시겠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시고 깨고 계시는 것 같죠? 예, 박수 한번 다시. 아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 학자들이 봐도. 예, 여러 가지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하고 협력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강의 시작되는데 여기 계신 금원석 교수님이나 이제 고길동 게스트 들어오신 이승정 교수 이런 분들이 협력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주민자치에 대해서 특화된 강의는 처음인 것 같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현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특히 학문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연구 의제를 가질 때 우리 이 사회적인 어떤 모든 삶의 질의 이슈와 이 주민주의가 주민 이 자치가 다 연결돼 있어요. 주민자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 재난이다 이럴 때도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거고 동네 복지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제가 한 100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것과 주민자치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논문 쓰거나 이거 파이프 쓸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박경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경하입니다. 저는 82년부터 중대 역사 대학원 역사학과 대학원 역사학과 가가지고 첫 번째 공부한 게 향약이에요. 그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김용덕 교수님이라고 경성제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 그 실학 그 당시는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학 연구에 모든 조선시대 학자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다 붙잡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 박제가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마침 들어갈 때 이제 실학은 우리가 이제 다 극복했다. 실학 가지고 조선 후기 식민지의 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때 뭐로 바꿨냐면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는 정치사가 아니라 지방사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중앙사가 그 다음에 정치사가 아니라 생활사로 갈 것이다. 남성사가 아니라 여성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걸 그때 이분이 생각하고 전공을 이제 다 엎었어요. 엎고 향약 자료가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 향약 연구로 들어갔습니다. 규장각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규장각에 있는 향약 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료를 제자들하고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강독에. 한 학기 동안 읽은 거 가지고 그 다음 학기 논문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조선 향약 연구로 했는데 향약을 보니까 전성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족이나
수령이 통치나 지배 차원에서 의한 향약이 있고, 더 들어가 보니까 총계라고 기층민들 간에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든 가장 기층 단위에 있는 그 독리 단위의 총계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것까지 밝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돌아가셔서 박사 논문 때는 제가 그걸 조금 더 몇 개 사례를 이제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전공이 요즘 주민자치하고 연결되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전상직 회장님이 우리 교수님, 지도 교수님 논문부터 제 논문까지 다 읽고선 저를 찾아서 발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촌계가 주민자치의 원형이다라는 것을 벌써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향약연구자는 많은데 촌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정년하게 되니까 향약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그 전근대의 향약,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현대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작년 9월에 남원의 이반마을에 자료가, 향약 자료가 있어서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725년부터 향약으로 시작한 마을인데 이게 일제시대까지 향약이에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이동 협동조합이 됐고 72년에는 새마을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마을회로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도 향약 조목 4대 강목을 붙이고 해요. 향약에서 시작돼서 이제 시대에 따라 이름만 바꿔져서 이제 왔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공유지를 또 임대해줘서 몇천만 원씩 수익도 올리고 배당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마을이 새마을회지, 이걸 요즘 말하면 오늘 전산지 회장님이 발표했던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회가 3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도지정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 생소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토론은 뭐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같이 이제 가까이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하면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양대분되는데, 완전히 지방자치는 거의 뭐 연구 끝나고 뭐 많이 분권이 됐는데, 주민자치는 관에서 완전히 억압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몇천 개가 동단위로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동장자문위원회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이분들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로타리로 뽑고 30%는 동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지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보다 못한 자발성과 운영의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든가 자주성이 없는 이걸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년 전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게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4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써온 것을 읽으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초 원안에 있었던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었다. 정치권과 민간 부분에서 삭제된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되살리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자치법의 단독 법안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주민자치 현장인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현재 하고 있으신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시군별로 특화된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특화된 입법인 주민자치 조례가 필요하다.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이라 하여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회칙 등이 설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각 단체별로 스스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회칙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한 사례와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 회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읍면동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통리자치회로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중앙의 의견인데요. 주민자치 기능의 중심은 통리에 두고 협치 기능은 읍면동에 두자는 이중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 읍면동에는 그대로 두고 통리회를 새로 구성하자는 주장인지요? 현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잘못 끼워진 단추로 보고 있는데, 이 방식을 같이 협치로서 지금 있는 것은 존재시키고 통립안은 다시 만들자,
지금 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 이쪽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모든 행정학자들이 외국 사례만 갖고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안 맞아요.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 왜냐하면 그 나라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벤치마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일본의 정례가 맞다는 행정학자도 있어요. 영국의 페리시가 좋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이 좋다 등등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있는지요? 이 정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박경학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서인석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양대 행정학과의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고경 교수님이 전화 와서 서 교수님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앉아계신 분 보니까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연배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지역에서 또는 동네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보셨을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주민 자체에 있어서 과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굉장히 고민이 좀 됐는데요. 그래도 저를 부르셨다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주민자치라는 것이 저기 하루 이틀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새로운 이슈는 아닐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이론이나 개념으로 추론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론문에 있는 내용은 좀 원론적인 얘기라서요.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 사실은 여기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건 사실 제가 그 석사 과정 때 첫 발표를 했을 때 당시에 발표장에 같이 있었어요. 전영평 교수님이 같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놀랐던 게 제가 박사를 받고 첫 강의를 했을 때 그 학생 하나가 금연석 교수님 제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참 뭐랄까요, 굉장히 소회가 깊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2000년 중후반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가지고 2019년, 18년, 19년도에 과제, 경기도에 과제를 하나 했고요. 그 과제를 하면서 연결선상에서 논문들을 한 두세 편 정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자치회 동일한 것처럼 인식되면서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제는 따로 있거든요. 저도 과제를 하면서 너무 놀랐고 이상하다 싶을 만큼의 내용들이었는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브라질의 포르토 알그레그레 시에서 시작됐던 하나의 민중운동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의회가 많이 불패를 해가지고 사업들을 다 소위 말하는 연기준 예산제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했었던 그때의 사례였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직접 민주주의인 것처럼 사실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막 갖다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도 그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꼭 중앙정부로부터 갔다 왔던 건 아니고요.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하나의 자치구에서 처음 시도했던 건데, 사실 그게 주민자치와 또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충되는 모순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제도화된 상황에서 사실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는 좀 다루어 왔고요.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갖고 왔던 건데요. 2010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아까 저기서 나왔던 그 타운홀 미팅 예시인데, 미국 버몬트주에 런던데리시라는 타운이 있거든요. 런던데리 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행정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관이 있고요.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작은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린이, 그러니까 17세, 15세부터 오면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막 던지죠. 그래서 그때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줬냐면 17세 애들이 놀 수 있는 보드 타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 다큐 프라임에서 제목을 뭐로 지었었냐면 거버넌트에서 거버넌스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린 자치에 대한 내용을 당시에는 거버넌스로 해석한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었냐면 2010년도 전후죠. 제가 저기 이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에도 있었어요.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당시에 저기 퇴임하신 우리 이승준 교수님 커뮤니티 웰빙 사업단에 있었는데, 이승준 교수님이 지방자치를 오래 하시면서 정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근린자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커뮤니티 웰빙의 그 단위를 굉장히 고민하셨지만 이론 이상적으로는 근린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 웰빙도 여기에 주민자치입니다. 또요. 여러분들 그 거버넌스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버넌스 200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맨날 얘기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네트워크 거버넌스에는 세 가지를 가능하는데, 아까 여기서 그 발표하실 때 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셀프 오르가나이징, 그 다음에 셀프 거버닝, 그리고 셀프 디사이징.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하고 자기가 운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게 네트워크 거버넌스였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시로 줬던 게 반상회였어요. 그럼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분권이라든지 자치제도 또는 자치와 관련된 많은 개념이나 이론들에서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주민자치의 활성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념화시키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형태로 쓰여져 왔다는 거예요. 뭐 사전적으로 저기 그 전상준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했을 때도 이것을 다른 쪽에서는 주민자치를 민중혁명으로 본다. 사회학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아까 그 포르투 알레그레시를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나 이런 모순들을 뒤집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보면 민중혁명이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요, 지금 2023년 현재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면서 결국 다루고자 했던 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자치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예, 그러면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식상한 것들은 논문이 되진 않겠죠. 그럼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뭐냐?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의 제도들을 도입해서 이론적인 개념으로부터 추론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잘 되었던 성공 사례를 받아들여가지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패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실패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저도 일주일 전인가요? 저희 동해에 지금 동해 그거 저거랍니다. 동주민위원장을 동자치 반장을 선거를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저 보면 거기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일도 관심 없었다가 딱 하나 보고 저 사람 찍어야겠다. 저희 커뮤니티 센터에 그 골프를 연습하는 골프는 있지만 저희는 저기 스크린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크린 골프장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겉도 안 보고 그냥 그걸 찍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 교수라는 얘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나가고 제가 뭘 하고 나면 제가 집에 있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시간이 많은 저조차도 사실 그 동회의에 한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근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충분한 어떤 글쎄요,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기 그 런던 대리시의 사례에서는 어떤 형태를 보여줬냐면 1800년도 초반부터 그런 문화가 잠재되어 있었대요. 항상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뭐 향약 말씀하시지만 생각해보면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웃사촌이라고 했을까요? 요즘 친구들이 이웃사촌이라는 단어 모를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동이 없어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해결하려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 아파트에 있는 그 한 동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종이지만 저 옆 동도 몰라요. 옆 호수에 있는 저희 동에 5가구 있는데요. 그 가구 외에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몰라요. 얘기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동에 뭐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 그러면 동자치, 주민자치 불가능한 거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느끼기엔 또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저도 연구자로서 또는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왜 실패했을까? 성공 요인은 그만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성공 요인은 사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 요인 탐색.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땐 근린 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저희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 상대로 무슨 패널단 같은 거 구성하거든요. 동패널단 같은 형태의 운영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 때 모여 살았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 하루 정도의 오전이든 오후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능하다면 회사하고 거기에 대신 참여할 수 있는 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뭐 막걸리를 하든 옛날식으로 막걸리지만 막걸리를 먹지 않더라도 아까 축제 얘기했는데 그 회의가 아니고 축제 형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도 어린 애기가 있지만 어딘 가냐면 어린이집 모임 그다음에 그런 애들 모임에는 부모들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에 대한 방식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짧은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만 하는 거니까 한 1분 안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한 2분 정도 모시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1시부터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회장님께서는 주민자치가 법제화가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누르고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안 되고 역사적인 요인 때문에 안 됐다 그러는데 박경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맘동이나 충남에 있는 홍동마을은 왜 그런 압제와 이런 속에서도 200년 동안이나 그런 전통을 이어오게 됐느냐? 과연 그게 행정이 누르고 식민지가 누르고 그랬다면은 압살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문제의 요소는 그 마을에 있지 않냐 이게. 저도 마을에 사는데 시골에 내가 사는 해인산 밑에 마을은 영 형편없어요. 사람들이 민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맞고 나서고 협동이 안 돼요. 백종원이 예산에 백종원 국밥거리를 만드는데 오늘 실패했대요. 백종원 뛰기를 했대. 왜? 상인들이 국밥을 만들 때 고기를 오늘 삶아라 그러는데 오늘 안 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백종원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되는 마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도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만약에 누가 행정에서 주민자치 못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주민자치 못하게 하는 입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주민자치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자꾸 행정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다. 방법론적인 질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7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전영평 교수님은 언제든지 저는 종씨라고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박경화 교수님 이제 말씀 주신데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 없느냐? 첫 번째 돈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특히 뭐 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예산도 넉넉하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여건도 있는데 주민자치는 하려 그러면 절대 호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키워놓으면 사춘기쯤 되면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주민자치도 똑같습니다. 힘 생기면 은혜 다 잊어먹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더 성숙하면 돌아오는데 제가 23년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주민자치가 많이 어려웠던 거는 이게 행정학의 한 분과 같으면 그냥 공부하기 쉬웠겠는데 이게 정치적인 내용도 정치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치 현상이 강합니다. 사회 현상도 강하고요. 또 법 제도 때문에 법학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교육학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의 의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교학, 인류학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프로치를 또 옛날 보려면 역사학도 봐야 되고요. 다른 나라를 보려면 또 국제적으로도 봐야 되고 이게 주민자치를 한번 접근하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1999년에 이제 주민자치를 접하기 시작해서 원래 이제 24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행안부에서 제가 뭐 돈 지원해 준 적도 없고 제가 돈 달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만은 했으면 아파트 한 20채쯤 샀을 겁니다. 들은 돈. 그렇게 해도 이게 승부가 잘 안 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제 생각은 자, 이게 내 목표다. 주민자치는 꼭 필요하다 한 거니 이 부분에 관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를 내가 만들고 말겠다. 이제 정치인도 거절할 수 없고 행정가도 거절할 수 없고 마을의 주민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를 만들고 말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중앙회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거고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석가도 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내놓았는데 뭐 그다지 많은 호응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예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왕 뽑은 칼은 끝까지 이제 한번 이제 그 연구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경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읍면동 회하고 이제 통리회인데 통리회는 지금 현재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뭐 텃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난무하는데 며칠 전에 사회학자들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통리를 민주화하는데 왜 이리 인색하냐. 대한민국 민주화에는 그렇게 앞서놓고 통립민주화에는 좀 안 나서느냐고 이제 원로 사회학자들한테 한번 체근을 했는데 통립민주화도 문제고 읍면동 민주화도 문제고 지금 이제 민주화 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한번 그 눈을 떠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주도에는 다행히 리 단위가 민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리장도 선출하고 리 회비를 내라고 고지를 하면 100% 리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리의 회관도 만들고 리의 사업도 하고 그 제주도에는 리장이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리의 사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부 돈 아닙니다. 이제 리의 돈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제도로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공공성을 못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사실 오늘 여기도 이제 그 공공성 연구를 제가 한 5년 정도 철학 박사님들, 사회학 박사님들하고 했습니다. 이 공공성이 없는 자치성은 문제고요. 자치성 없는 공공성도 문제고. 그래서 공공성에서 출발해서 자치로 갈 거냐, 자치에서 출발해서 공공으로 갈 거냐는 게 이건 또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술로도 연구해야 되고 정책으로도 개발해야 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또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겹치거든요. 아무쪼록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까지 70까지 살면서 가장 쉬웠던 게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버는 돈을 가장 어려운 주민자치를 위해서 쓰려 그럽니다. 혹시 주민자치 때문에 뭐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말 다 믿어도 될까요? 네. 오늘 시간 좀 있는데 우리 금연섭 소장님 뭐 간단한 치사 없어요? 고길건 교수님 됐어요? 좀 전에 사실 제가 예. 간단하게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큰별인데요. 요 관련 법률에 보면은 사실 이제 29조 3항에 보면 이제 주민 자체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 자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 못하고 있고요. 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려면 이제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을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에 참고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은 시범 실시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10년째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법을 입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시켰던 법안은 이 지방자치분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봐도 10년 시범 실시하고 내놓은 법안이 그 정도라 그러면 이건 참 해도 너무 무모하고 너무 뻔뻔하다고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 보고 이 법안 이 조항은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자고 제가 나서 반대를 했고요. 결국은 빠졌습니다. 이제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좋게 만드는 데는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저만 이제 우리 전영평 교수님 매우 이제 괴롭혀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되는 일들이 있으면 또 자주 또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오늘 금연섭 교수님의 위력이 적용했는지 아니 주민자치라는 이런 이슈가 흥미가 있었는지 많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학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참여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행정학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다 연결이 되고 현안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또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방법론적으로 했는데 저는 왜 그러면서도 여기 오냐면 주민자치가 되는 상태가 좋으냐 안 되는 상태가 좋으냐면 되는 상태가 맞는 거예요. 많고요. 그게 우리 행정학적으로도 볼 때도 행정의 비용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있잖아요. 공익이 엄청나게 상승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준다. 민주주의를 통리를 쪼개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모습을 고친다고 그래서 제도를 고친다고 그래서 주민이 따라오느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주민자치에서 다른 나라처럼 이거 우리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과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여태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행정대학원 정치정책실센터 감사드립니다.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